남편의 장례식 날 며느리는 유럽으로 태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생일 케이크로 얼굴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야 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인 줄 알았던 이 이야기의 끝에 평생을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한평생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통쾌한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이름은 최은희, 65이에요. 오늘 나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 박상철을 떠나보내는 길이에요. 빈틈없이 정돈된 거실, 그 중앙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은 낯설기만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미소가 자꾸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4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악착같이 일궈낸 이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가 오늘따라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 가득했죠.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 내 반쪽이 사라졌는데 나는 제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었어요. 슬픔보다 더 크고 무거운 무언가가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집이, 이 모든 번영이 남편과 내 아들 동준의 덕이라 말하지만 사실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은 나였어요. 그리고 지금 내 성체 안에서 나는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죠. 조문객들 사이로 내 아들 동준이가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어요. 38, 착하고 순하지만 유약한 아이, 늘 제 안에 유미의 그림자 뒤에 서 있던 아이였죠. 사람들의 시선이 동준이에게 쏠릴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은 똑같았어요. 새아기는 어디 갔나? 몸이라도 안 좋은 게야? 그럴 때마다 동준이는 진땀을 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 유미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수십 년을 살며 닳고 다른 내 눈치가 말하고 있었죠. 저건 단순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고. 저건 무언가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의 얼굴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그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밝혔어요. 하지만 나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지금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이 집안의 체면,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길이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유미, 그 아이는 가족의 체면이나 도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아이였으니까. 늘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이 최우선이었죠. 그런 아이가 과연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이 중요한 자리에 빠졌을까? 참다 못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침 조카 하나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더군요. 얘야, 전화 한 통만 쓰자. 나는 조카의 손에서 전화기를 받아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며느리, 강유미의 번호였죠. 제발,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제발 아프다는 핑계가 사실이기를. 신호음이 가기 전까지 수십 번은 더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기도는 무참히 짓밟렸어요. 또르르르, 또르르르. 귀에 익은 국내 신호음이 아니었어요. 길고 느리게 울리는 명백한 국제전화 신호음. 그 소리는 내 심장을 겨냥해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조카에게 전화기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준이에게로 걸어갔어요. 내 얼굴이 얼마나 차갑게 굳어 있었는지 동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 눈빛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동준이는 알아챘을 거예요. 그 아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어요. 어머니, 그게 유미, 어디 있니?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어요. 동준이는 결국 무너졌죠.
고개를 푹 숙인 채 개미만 한 목소리로 실토했어요. 유럽에 있어요. 태교 여행 갔어요. 어머니. 태교 여행. 남편의 장례식장에 와야 할 며느리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동준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에 예약한 거라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임산부는 장례식에 오면 뱃속의 대손한테 안 좋다고 절대 못 가게 하셔서 돈 몇 푼이 근거도 없는 미신이 평생 아들처럼 아껴준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보다 중요했다는 거였죠.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모성애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앞에 서 있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심하고 비겁한 타인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동준이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동준이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화면을 감추려 했지만 나는 똑똑히 봤어요. 화면 위에 떠오른 발신인의 이름과 메시지의 첫 줄을. 강유미, 무사히 도착했어. 3일장이라 이제 돌아가도 늦었고 비행기표 비싸고 힘드니 그냥 여기 있을게.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수십 년간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아들의 무력함을 지켜보며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속으로만 사겨왔던 울분.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내 몸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화병이라고 부르더군요.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성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죠. 짝.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장례식장을 울렸어요. 내 손바닥이 동준이의 뺨에 정확히 꽂혔죠. 순식간에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어요. 동준이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진 채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친척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나는 떨리는 손을 내리고 내 아들이었던 것에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어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료했어요.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건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내리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엄중한 선고였어요. 제가 되어버린 내 헌신 위에서 나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소란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 나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들 동준이는 내 폭발에 겁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거실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희미한 촛불 아래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날의 소동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얼얼한 감각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일깨워줬어요. 식탁 위에는 조문객들이 가져온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탐스러워 보이는 딸기 몇 알을 보는데 문득 몇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은 내 남편 상철 씨의 마지막 생일 잔치가 열렸던 날이었죠. 그래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부터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남편의 생일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손수 빚은 만두까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어요. 동준이와 유미도 오랜만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남편은 정말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신장이 나빠져 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나는 차마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동준이에게 신장 기증을 위한 검사라도 받아봐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동준이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결의가 가득했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들을 참 잘 키웠구나. 이만하면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그 짧은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미였죠. 방금 전까지 생글생글 웃으며 과일을 먹던 아이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찡그린 얼굴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신장 기증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동네 슈퍼 가서 콩나물 사오는 건 줄 아세요? 유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당신 몸만 생각해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당신한테 합병증이라도 생기면 나는, 우리 아이는 누가 책임져요? 싸늘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동준이는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죠. 나는 유미의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로서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차분히 설명하려 했어요. 유미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이건 그냥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자는. 하지만 내 말은 끝을 맺지 못했어요. 유미는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아이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내가 몇 날 며칠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을 손으로 밀어버렸어요.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끔찍한 소리를 냈어요. 갈비찜 국물이 하얀 벽지에 튀고 바닥은 음식물과 유리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유미는 식탁 끝에 놓여있던 생일 케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예쁜 꽃 장식이 올라간 남편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였죠. 아이는 그 케이크를 들고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 얼굴을 향해 케이크를 쳐박았어요. 푹. 시야가 순식간에 하얀 크림으로 뒤덮였어요. 차갑고 끈적끈적한 감촉, 달콤한 향기가 굴욕감과 함께 온 얼굴을 뒤덮었어요. 크림이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안경 너머로 충격과 경악에 빠진 남편과 동준이의 흐릿한 형체만 보였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내 귓가에 유미의 잔인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아버님 연세에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이 난리예요. 당신 잘못돼서 부모님 재산 병원비로 다 들어가면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살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 내 남편은 그저 돈 나갈 구멍, 곧 처리해야 할 부채 같은 거였구나. 효시민이 가족애니 하는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한 손익계산이었을 뿐이죠.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은 변했어요. 유미는 그 일을 빌미로 나를 집안의 재정 문제에서 완벽하게 소외시켰어요. 어머니는 돈 개념이 없으셔서 안 돼요.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동준이를 올감했고 유약한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섰죠. 나는 평생을 일군 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뒤 유미와 그 어머니는 병원에까지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어요. 아들 목숨 담보로 시아버지 살리려 한다며 콩가루 집안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결국 동준이는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미는 이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했다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 거짓 눈물은 우리 부부의 목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기에 충분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아들 내외의 아이를 죽였다는 생각에 괴로워했고 그 충격으로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며느리에게 저주받았다는 수치심과 절망이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이었죠. 그래요. 장례식장에서의 그 배신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내 얼굴에 던져진 그 차가운 생일 케이크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던 거예요. 나는 짓밟힌 존엄과 함께
그날의 달콤했던 굴욕을 삼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려줄 시간이 온 것뿐이에요. 남편의 사무제를 치르고 난 밤이었어요. 장례 기간 내내 흘렸던 눈물은 이제 모두 마른 것 같았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내 안에 남아있던 슬픔과 분노가 차갑게 식어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이랄까요. 그게 이제는 희미한 불씨가 아니라 내 정신을 지배하는 차갑고 명료한 불꽃이 되었어요. 아마 동준이와 유미는 내가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시골 어딘가로 내려가거나 이 집을 팔고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랐을 거예요. 늙고 힘없는 노인네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틀렸어요.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이 강남의 아파트,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성체 안에서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거예요. 여긴 내 집이니까요. 깊은 밤, 나는 안방에 있는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어요. 혼수로 해왔으니 나와 거의 평생을 함께한 셈이죠. 아들은 이 고리타분한 장롱을 버리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 안에는 내 진짜 인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익숙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내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개장 깊숙한 곳, 십자수나 뜨개질 도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노란 고무줄로 묶인 등기부등본, 겹겹이 쌓인 두툼한 은행 통장들, 그리고 펜으로 꼼꼼하게 숫자가 적힌 낡은 장부들. 이건 내 비밀의 제국이었어요. 사람들은 내 남편이 성실한 공무원이었으니 이 모든 부가 남편 덕이라고 생각했죠. 자식들조차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상철 씨는 평생 나라에 봉사하며 박봉에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게 월급 봉투를 가져다 줄 때마다 미안해했지만 나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고 그 돈을 쪼개고 아껴 내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죠. 나는 1970년대 허허벌판이던 강남의 땅을 사들였던 그날을 기억해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내 직감을 믿었어요. 남편의 월급과 내가 부업으로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산 땅이었죠.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는 옷감을 파는 상인들과 함께 개를 조직했어요. 매달 갯돈을 붓고 목돈을 타서 다시 굴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동대문 평화시장 귀퉁이에 작은 가게 하나를 샀어요. 남편은 내가 이렇게 돈을 불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는 그저 내가 알뜰한 주부인 줄로만 알았죠. 나는 그가 나라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용히 내조하며 그림자 속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들은 나를 그저 돈 개념 없는 늙은 엄마로만 봤어요. 유미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씀씀이를 타박했고 동준이는 그런 아내의 말에 동조했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모든 것 위에서 그 아이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 돈으로 사치를 부렸던 거예요. 서류 뭉치를 쓸어보는데 서러움보다 차가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이 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줄 때가 왔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전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수십 년간의 인연들이 빽빽하게 적힌 수첩이었죠. 그중 한 페이지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아냈어요. 김영숙. 나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김영숙입니다. 영숙아, 나야. 은희 언니.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외침이 터져나왔죠. 어머,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언니 목소리 얼마 만에 듣는 거야. 영숙이는 과거 동네에서 같이 자란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일대에서 가장 유능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십수년간 연락이 끊겼지만 그 시절의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나는 짧게 안부를 묻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영수가 내 도움이 좀 필요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영숙이는 금세 알아차린 듯했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언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든 말만 해. 나는 만나서 얘기하자며 약속을 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자산 확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건 전쟁을 위한 첫 번째 동맹을 맺는 의식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자개장 앞으로 돌아갔어요. 영숙이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진 무기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야 했어요. 나는 서류 뭉치들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눈에 썼죠. 등기부 등본에 적힌 깨알 같은 세무용어들, 은행 예금 증서의 복잡한 이자율, 오래된 계장부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노트에 현재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지하고 의존적인 늙은 어머니라는 껍데기는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였어요. 돋보기 너머로 빛나는 내 눈빛은 평생을 시장에서 다져온 사업가의 날카로움 그 자체였죠. 그렇게 내 반격의 첫 페이지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쓰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나는 약속 장소인 영숙이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눈이 부실 정도였죠.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십수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감이 나더군요. 내가 들고 간 낡은 보자기를 보고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숙이는 나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정말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영숙이는 나를 안쪽의 조용한 상담실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안부를 묻는 친구 앞에서 나는 그동안의 서름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나는 말없이 품에서 보자기를 풀어 낡은 서류 뭉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숙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70년대에 발행된 낡은 강남 땅 문서, 꼬깃꼬깃한 동대문 상가 계약서, 그리고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수십 개의 통장들. 영숙이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죠. 언니, 이거 전부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 이걸 동준이랑 새아가씨가 정말 모른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는 혀를 내두르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빠르게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언니, 요즘 시세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해. 타자 소리가 한참 동안 상담실을 울렸어요. 잠시 후 영숙이가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려주며 말했죠. 언니, 놀라지 마. 언니가 가진 강남 아파트랑 동대문 상가, 지금 시세로 합치면 영숙이가 읊어주는 금액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어요.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나였지만 내 손으로 일군 제국이 이토록 거대해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 인생의 증거였고 곧 시작될 전쟁의 든든한 실탄이었으니까요. 영숙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혼자서는 힘들어.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정말 똑 부러지는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게. 제대로 준비해서 싸워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영숙이의 도움을 받아 동대문 가게 임대료가 입금되는 통장의 지난 5년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어요. 은행 창구에서 두툼하게 출력된 종이 뭉치를 받아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영숙이와 함께 한 장 한 장 내역을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죠. 내 예상보다 상황은 훨씬 더 참혹했어요. 매달 15일 가게 세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월세가 정확하게 입금되면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 귀신같이 박동준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고 있었어요. 지난 5년간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요. 내 돈이 아들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는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영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들놈의 카드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종이 위에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벌인 5년간의 호화로운 사치 파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유미가 들고 다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유럽과 동남아를 오간 비즈니스석 항공권, 주말마다 드나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용까지 그 모든 것이 내 가게에서 나온 월세로 결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역들을 보고 있는데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며 내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의 얼굴. 어머님은 돈 아까운 줄 모르신다며 시장에서 콩나물 갑 1,000원 깎는 날을 타박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넘어선 현기증이 일었어요. 나는 그들의 거짓 눈물 뒤에서 조용히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 대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죠. 변호사는 내게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어요.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영수증, 아파트 등기 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하나하나 파일을 만들고 여러 부 복사해서 완벽한 전쟁 무기를 준비했어요. 남편의 49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나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복수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죠. 내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49제 전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내 옆에는 내일의 결전을 위한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죠. 나는 사진 속 남편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이 평생 나를 믿어줬듯이 나도 나 자신을 믿고 이 싸움을 끝낼게요. 당신의 억울함, 그리고 내 인생의 존엄성, 내가 반드시 되찾아올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조용히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이 내릴 거예요. 드디어 남편의 49제 날이 밝았어요.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가장 단정한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지난 몇 주간의 폭풍 같은 시간을 겪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결전의 날을 맞은 장수처럼 비장함이 들끓고 있었어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거예요. 시간에 맞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유럽에서 돌아온 유미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이는 값비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여행의 피로와 약간의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금세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가면을 쓰더군요. 내게 다가와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상심이 크셨어요라며 손을 잡는데 그 서늘한 손의 감촉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사 절차는 경건하게 진행되었어요. 나는 묵묵히 절을 올리며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여보, 이제 다 끝낼게요. 하늘에서 편안히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자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아들 동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어요. 동준이는 슬픔과 책임감이 뒤섞인 표정을 애써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아버님 49제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이제 제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내 그 아이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죠. 그래서 유미와 상의한 끝에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저희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어머니께서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 합니다. 동준이는 나를 보며 인자한 아들인 척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돈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위선적인 발표가 끝나자 몇몇 친척들은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라며 칭찬을 했어요.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준이의 말을 거들었죠. 완벽한 연극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관객이 아니었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식탁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쿵, 파일을 내려놓는 소리에 시끄럽던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죠. 담보 잡을 필요 없다. 내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거실을 울렸어요. 동준이와 유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음 말을 이었어요. 이 아파트, 네가 타는 그 외제차, 그리고 네가 사업 자금으로 쓰려던 그 예금, 전부 다 내 것이니까. 나는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내 이름 최은희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아파트 등기 부등본이었죠. 나는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 아버지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지. 친척들 사이에서 어머, 세상에 하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충격에 빠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친척들 앞에서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다음 장을 넘겼죠. 동대문 가게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동준아, 네가 매달 힘들게 번 돈으로 유미 명품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다. 나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5년간의 가게 월세 입금 내역과 바로 다음 날 아들 통장으로 고스란히 이체된 기록을 펼쳐 보였어요. 이 가게 월세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더구나. 마지막으로 나는 20년간 묵혀두었던 투자펀드 증서들을 꺼내 보였어요. 네가 쓰려던 그 예금도 사실은 내 돈이었고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훑어보며 선언했어요. 지난 5년간 너희의 그 화려한 상류층 라이프는 너희가 무시하더니 늙은 어미가 돼준 거였다. 그런데 이제 나도 피곤하구나. 더는 너희의 사치 노름에 내 돈을 대줄 생각이 없어. 나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마지막 판결을 내렸어요. 내일부터 내가 이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 거다. 유미야, 넌 내일부터 이 집의 며느리로서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제사 음식 준비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 그리고 동준아, 내 용도는 이제부터 내가 결정한다.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동준이와 유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아니, 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들을 칭찬하던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어 그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 어머니 돈을 빼돌려 저러고 살았단 말이야? 완벽한 문화적 수치심의 구현이었죠. 평생을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모든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내 인생을 통째로 되찾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의 승패가 바로 이 순간 결정된 거예요. 최후의 제사상은 그렇게 내 이름으로 된 세상을 되찾는 심판의 무대가 되었어요. 49제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적막했어요. 친척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거실에는 나와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주저앉은 아들, 그리고 도끼만 남은 얼굴로 나를 쏘아보는 며느리 유미만이 남아 있었죠. 집안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어요. 이제 이 집의 공기마저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듯했죠.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유미였어요. 평생을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아이에게 경제적 통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아이는 처음 며칠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평소처럼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긁었지만 한도 초과라는 말에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죠. 내가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동준이의 통장마저 압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내게 와서 악을 쓰며 발악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건 인권 침해예요.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내 아들의 아내로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했을 때의 이야기다. 내 돈으로 내 사치를 채워줄 의무는 나에겐 없어. 일주일이었어요. 화려한 생활을 유지할 돈줄이 끊기고 내가 시키는 제사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견뎌야 하는 현실 앞에서 유미가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죠. 아이는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자 아이는 저주를 퍼부으며 제 발로 이 집을 나갔어요. 자신이 들고 온 명품 가방 몇 개가 재산의 전부였죠.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이치였어요. 유미가 떠난 집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동준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아내도 재산에 대한 권리도 그리고 사회적 체면까지도. 아이는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더니 어느 날 밤 초췌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깊은 허탈함이 밀려왔죠. 나는 우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내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의 열기 대신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어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라는 더 무거운 벌을 내렸죠. 내 아버지는 수치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 마지막 길조차 배신한 게 바로 너와 내 아내야. 내가 너를 내쫓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남은 모정 때문이 아니야.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르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무릎 꿇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넌 여기서 진짜 아들이 되는 법을, 이 가문의 장남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뼈에 새기도록 다시 배워야 한다. 이 집안의 기강은 바로 서야 해.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침묵하고 인내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가문의 유산과 전통, 그리고 미래를 내 손에 쥔 진정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죠. 나는 동준이에게 그 아이가 마땅히 알았어야 할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는 법부터 가계부를 쓰며 돈의 무서움을 깨닫게 했고, 내가 평생을 걸쳐 이룬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그 아이와 유미가 그토록 무시했던 전통이었어요. 나는 다가오는 명절과 제사를 동준이 네가 직접 주관하라고 명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의 의미부터 지방 쓰는 법, 절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엄격하게 가르쳤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가치를 바로 세우고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는 교육이자 재건이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이제 평온을 되찾았죠.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담담히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정원에서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고 있는 동준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죠. 상처는 깊게 남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이 집안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어요. 나의 승리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 인간으로서 무시당했던 나의 존엄성을, 그리고 이 가족의 흩어진 영혼을 되찾은 화려한 승리였어요.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우리 집이 된 것 같네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으로 무너진 존중을 바로 세우는 용기일지도 몰라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거든요. 가족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었죠.